안녕하십니까, 정관영입니다. 오늘 주제는 제목이 좀 깁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1로 해서 사회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의 조화, 그래서 부제를 사회적 자본주의로 향한 길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좀 내용이 길긴 한데요. 좀 시작부터 조금 우울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24일이죠. 통계청이 24일 날 통계자료를 하나 발표를 했어요. 2018년 사망 원인 통계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 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가 총 13,670명이에요. 그래서 2017년보다 1,207명이 증가를 했다고 하는 거고, 우리 여기서 지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OECD 국가, 기사가 거기 나가지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7.5명이 자살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특히 연령별로 보면 10대에서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그리고 자살을 하는 한 사람, 평균 3.9개의 생애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죠. 그 생애 스트레스는 개인적인 삶의 조건에서 오는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사회 조건에서 오는 스트레스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실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생계 유지를 위해서 소득의 안정을 위한 일자리가 보장된다든지, 아니면 수입이 계속 올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물가는 소비돼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일상용품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 소비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이제 소비와 어떤 지출 간의 이제 격차가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부채가 늘어나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고에 눌리게 되죠. 그 생활고를 눌리면서 극단적인 이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계를 이어갈 방법이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낯설지가 않아요. 언론을 보면 생계 문제 때문에, 빈곤 때문에, 가난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열심히 일을 해서, 성실하게 노력을 해서 자신의 이 노력, 그러니까 노동으로 자신이 일을 해서 자신의 노동으로 안정적인 생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어떤 전망,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자신의 노동으로 안정적인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 전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20대들, 30대들이 결혼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결혼을 포기하니까 당연히 출산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도 결국 이런 데서 나오는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어려움에 이제 처해거나 그랬을 때, 자기가 개인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가가 자신을 돌봐줄 거라고 하는, 이미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국민의 어떤 기본권에서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 사회권, 복지권이라고 그러죠. 이 복지권을 헌법 제 34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최소한의 삶은, 또 여기에 또 플러스 이제 헌법 제 10조에서 행복 추구권을 국가가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국민들,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생계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의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국가가 나의 최저 생계, 사회권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최저 생계를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최저 생계 보장. 국가가 최저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죠. 공공부조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5개의 사회보장제도, 공공부조 프로그램이 있지만 국민들이 그게 안 다가오는 거예요. 실제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봐도 여러 가지 허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제가 이제 전공이 사회보장 복지국가이다 보니, 이쪽은 제가 전부 잘 아는데, 어쨌든 세부적인 내용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오늘은 이제 좀 개괄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가 사회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을 조화시켜야 되는
조화시키는 이제 이런 새로운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 불안정, 그다음에 안전하지 않은 것, 이거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큰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안정된 삶을 누릴 수가 없다, 힘들다,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국가 역할이. 그 이제 국가 역할이 뭐냐? 그러니까 좀 더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더 능동적으로 나서서 국민들의 이런 불안정하고 불안전한 삶을 책임져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벼랑 끝에 몰리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사회적인 연대도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건 뭐냐면, 불안정이나 불안전에 대한 인식이 넓어진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 정치의 실패입니다. 그죠? 그리고, 국민들이 서로의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그 연대의 원리로, 그런 위험들을 해결하고 지지해주는 그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인 원리, 즉, 이 사회연대도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실패하고 사회연대가 실패했기 때문에 다수의 많은 벼랑 끝에 몰리는 국민들이 국가의 기본적인 그 헌법에 이런 조항들이 있어도 결국 도움을 못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것이고, 물론 그것은 결국 어떤 걸 의미하느냐? 국가의 실패를 의미하는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지금 뭔가 실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어져서 실패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 어떤 국가의 실패를 이야기하면서 국가가 좀 더 국민들의 안전한 그리고 안정된 삶을 위해서 국가의 역할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회가 진짜 얼만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가 필요한 이유가 지금 이건데요. 우리는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죠. 일하는 사람, 이 노동하는 개인, 자기의 노동력을 팔아서 임금으로 살아가는 임금 생활자들이, 임금 노동자들이 대부분인 이 사람들에게서 국가가 얼만큼 이 사람들이 겪는, 즉, 그 노동을 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개인들이 얼만큼 불안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죠.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게 사회잖아요, 사회? 자, 이렇게 노동하는 개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사회예요, 사회. 그럼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내가 혼자 살면서 겪는 모든 문제들은 나 혼자 해결을 해야 하지만,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이 사회라는 공동체에서 겪게 되는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연대, 이 연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이 사회인데, 근데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한국이라는 국가에서는 과연 이런 연대를 통한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 잘 작동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얼만큼 이런 어떤 연대를 위한 조직, 그 다음에 또 이걸 위한 국가의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이 얼만큼 잘 돼 있느냐, 이런 걸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철저하게 모든 문제나, 그러니까 생계 문제부터 시작해서 소득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러니까 일자리를 못 찾는 실업이라든지 일하다가 다친 산재라든지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1차적인 원인은 전부 개인에게 돌리죠. 특히 이제 이런 어떤 시장 중심주의, 그러니까 자유주의
입장이 굉장히 강한 나라가 이제 일본, 미국이라든지 이제 이런 호주 같은, 영국 같은 나라인데, 이제 이걸 이제 사회 연대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복지국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형태, 이런 게 개인들이 겪는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해결할 수 없는, 세장 경제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개인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 방법을 찾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인 것입니다. 사회적. 더 소셜. 여기서 이제 사회적인 것에 대한 고민이 나오는 거죠. 사회적. 그래서 이 사회적인 것에 대한 사회적인 것에 대한 사상이 가장 먼저 발전했던 나라는 독일하고 프랑스입니다. 사회적이라고. 그러니까 사회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을 팔고 그 노동을 판 대가로 얻는 임금으로 살아가는 이런 임노동자로서의 임금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이 임금 노동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자기의 노동력을 팔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위험들, 뭐 실업이라든지 아니면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위험들, 사회적 위험이죠. 이런 위험들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어떻게 연대를 통해서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이 두 나라가 시작된 거죠. 물론 이제 그 시기가 1800년대 산업화가 한참 이루어지는 시기에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프랑스하고 독일에서 이런 사회적인 것에 대한 어떤 이름으로 사상으로 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벌써 200년 가까이 지금 흘러져 나오고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뭐냐?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실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산재, 그다음에 질병, 그다음에 노후, 뭐 이런 어떤 위험들을 사회화 시키는 거예요. 사회화. 그러니까 사회화라는 건 뭐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원인 때문에 개인이 노동을 하지 못하게 돼서 소득이 중단되는 사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이걸 그 구성원들,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함께 해결하는, 즉 연대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사회화예요. 그 사회적 연대죠. 이것이 이제 그 하나의 국가적인 역할로 이전된 것이 복지국가예요. 예. 그래서 이 노동하는 개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제 독일과 프랑스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독일이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1883년입니다. 1883년에 의료보험 도입해요. 그리고 1884년에 산재보험 도입합니다. 물론 이제 그 프랑스도 이제 뭐 거의 이제 준하는 이제 이런 사회보장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사회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1900년대로 넘어오면서 독일의 나치가 이 20세기 초반을 이제 전쟁의 공포로 몰고 갔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회적인 것에 대한 회의가 많이 이제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1800년대에는 이제 이런 어떤 산업화 과정에서 나오는 개인의 그 소득, 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이제 그 집단적인 노력이었다면, 1900년대 전쟁의 공포 속에서 이 사회적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 사회적인 것에 대한 회의에 질문을 던졌던 사람이 한나 아렌트입니다. 독일의 이제 사회학자죠, 정치학자고. 한나 아렌트가 사회적인 것에 대한 어떤 회의가 유명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미셸 푸코의 이제 제자였던 뭐 프랑스 에발트 같은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인 것에 대한 회의, 사회적인 것에 대한 어떤 회의가 쭉 이어져 오다가 1990년대 이후부터 다시 이제 복지국가가 축소됐다가 다시 재편되는 과정에서 이 사회화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나오는 거죠. 재편되면서 사회화에 대한 새로운 관심. 이제 새로운 관심이 이제 이어지고 시작해서 진짜
사회적인 것이라는 게 과연 뭐냐? 사회적인 것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라고 해서, 연구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런, 사회적인 것에, 물론 이 사회적인 것에 대한 반성은, 유럽 복지국가에서의 경험들을 통해서 반성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춰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럽이 이제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제 아주 권위적인 종교 권위와 그 다음에 이 봉건제라는 이 신분제 질서를 통해서 굉장히 억압적 그 질서 체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질서 체계. 이게 이제 중세였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깨지면서 새로운 어떤 사회 질서로 넘어가게 되는, 즉 근대로 넘어오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사상적인 토대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개인에 대한 발견이거든요. 인간에 대한 발견이거든요. 인간. 근데 인간인데 어떤 인간이냐? 교회가 권위적인 교회 질서에 무조건 순응하고, 그리고 신분 질서에 의해서 죽을 때까지 그 신분을 유지해야 되는, 특히 이제 농노들, 억압받던 농노들의 그런 신분,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사회 질서에 대한 반기를 들 수 있었던 그 사상적 기원이 인간이었어요. 개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개인이냐? 자유로운 개인이죠. 근데 자유로운 개인이라는 사상이 나오면서 이제 내가 내 스스로를 결정지을 수 있는 주체가 된 거죠. 서브젝트. 그래서 이제 주체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주체를 인민이라고 해석을 해요. 보통 인민. 그래서 권위적인 교회 질서와 이 상속적인 신분 질서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하나의 인간을 주체로 본 거죠. 그게 인민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좋아. 인민이 돼서 뭐 직업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도 있고, 종교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도 있고, 뭐 자기가 사는 또 직장,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인민이 되었지만, 이 당시 이제 봉건제가 해체되면서 자본주의 상업이 이루어지는 시장 경제가 도입이 되면서 산업화가 시작이 되죠. 이 산업화와 함께 이 인민들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문제가 빈곤이었습니다. 빈곤, 가난. 그러니까 내가 자유로워져서 자유롭게 내가 이사도 가고 내가 자유롭게 직업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직업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얻는 소득이 너무 적어. 그래서 내가 부양해야 되는 가족들의 생계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빈곤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제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인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새로운 사회 변화가 나왔던 게 이제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당시에 혁명을 이루었던 이제 부르주아라든지 아니면 지식인들 사이에서 그냥 한 주체, 그러니까 한 인민,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민은 이런 새로운 그 사회 변화, 그러니까 자본주의화 되어가는 사회 변화 속에서 빈곤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주체들이 모여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계몽, 그 다음에 대의민주주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 교육, 그 다음에 계몽을 통해서 이 인민들이 시민으로 다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에서 이제 시민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 시민은 이 빈곤이라고 하는 이제 유럽 사회에서의 자본주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집단적, 그리고 사회적 어떤 주체로서의 구성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발전 과정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민이라고 하는 국민이 이제 국민국가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국민으로 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은 나라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주권을 가진 객체예요. 그죠? 주체죠. 권리를, 국가에 대한, 모든 국가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서 국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발전 과정 속에서 이제 복지국가라고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 이런 어떤 변화들이 이제 사회적 경제도 그 흐름 속에서 같은 사상적 흐름을 타고 와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유럽 사회와 다르게 자본주의라든지 아니면 사회변동 발전 과정 그리고 경험하지 않았던 이 중세라는 유럽의 특수한 환경을 놓고 볼 때 한국은 이런 어떤 유럽의 발전 과정에서의 사회적인 것에 대한 내용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앞에서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한국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상당히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부정의하다는 것이 사람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불공정과 불평등과 부정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벼랑 끝으로 몰려가고 있어. 자, 그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냐? 사회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것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강의하는 첫 번째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 이 얘기는 지금의 한국의 자본주의 경제는 사회적인 것은 빠지고 경제적인 것만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경제적인 것은 뭐냐?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경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경제 활동이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화하고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모든 일체 활동이에요. 이게 경제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재화와 서비스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할당이라고 그래야 돼요. 보통 할당, allocation. 이 할당의 문제와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배 문제. 이게 지금 여기서 가리는 거예요. 그럼 이 할당과 분배를 책임지는 국가 조직이 뭐냐? 정치죠. 그리고 관료. 1차적으로는 시장에서의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정치나 관료나 시장이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재화나 사회적인 서비스를 사회 구성원들에게 할당하고 분배하는 방법이 과연 공정하냐? 그리고 평등하냐? 그리고 정의로우냐? 이게 바로 이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경제를 위해서 마무리 재화가 생산되고 서비스가 생산돼서 소비가 된다 하더라도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즉 재화와 서비스는 한계가 있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나누어 가질 것이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지금 한국은 그 질서가 깨져 있는 사회예요. 제가 표를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 화면에 표가 나갈 텐데요. 경제라는 건 바로 이런 이제 재화와 서비스와 같은 자원 배분을 놓고, 그러니까 생산과 분배에 대한 통계겠죠? 이 자원 배분을 놓고 경제 권력, 이제 시장에서의 기업이겠죠? 그리고 국가 권력, 정부겠죠? 그리고 시민사회, 사회 권력이라고 이제 보면 이 사회를 이루는 이 세 구성체가 자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1이라고 되어 있는 건 사회적 경제예요. 그러니까 이 시민들의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자원 배분에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예요. 유럽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죠. 근데 한국 사회는 시민사회 자체가 워낙 약하고 구성력이 약하다 보니까 경제에 있어서 자원 배분에 전혀 영향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는 여기에 출발하는 거예요. 사회적 경제는 시민사회의 사회 권력이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 그리고 할당과 분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거기 나와 있는 3번, 이 3번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경제 권력, 특히 재벌, 이 재벌들의 시장 독점에 의한 자원의 할당과 분배가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재벌 쪽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득의 불평등이 나오고, 소득 양극화가 나오고, 그로 인해서, 충분한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것 뿐만 아니라 충분한 소득도 얻지 못하는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국가 권력이 경제에 개입하는, 자원 배분에 개입하는 거는 이제 공공재와 관련된 문제인데, 시장에서의 1차 분배, 즉 임금을 통해서 공정한 또는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국가는 조세나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2차 소득 재분배를 하게 되죠.
그 사회보장, 특히 이제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서 2차 소득 재분배를 해야 되는데, 이 2차 소득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방법에, 어떤 결과가 나느냐.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충분한 그 방법을 확보하지 못한 이제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경제 권력이 강하게 그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 자원 통제에 개입하면서 국가가 너무 이 2차 분배에 대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시민사회도 사회 권력으로 이렇게 개입을 해야 되는데 더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사회를 이루는 이 주체들, 그러니까 세 부분이 힘의 균형이 안 맞는데 한국 사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 경제는 바로 이 도표에서 나오는 것처럼 시민사회, 경제에서의 자원 배분에 강력한 힘을 통제를 할 수 있는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거죠. 그것이 곧 사회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을 잘 조화롭게 이루는 건데요. 이 사회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이 잘 조화된 것이 바로 사회적 자본주의예요. 이 사회적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이제 국가가 독일입니다. 독일. 독일 얘기는 나중에 또 제가 자세하게 해드릴 건데, 앞에서 사회적인 것을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독일은 자기네 나름대로의 독특한 경제 운용 체제가 있습니다. 사회적 시장 경제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론은 시장 경제이긴 한데, 이제 경쟁을 통한 시장 경제에서의 그 부의 생산과 분배가 이루어지지만, 그 시장에서의 운용, 그 시장의 운용을 사회적으로 통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시장 경제는 이제 밀러 아르막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이제 1920년대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소련의 사회주의, 그러니까 중앙 계획 경제인 소련의 사회주의도 싫고, 그리고 지나치게 자유방임적인 자본주의 시장 경제도 싫다. 그래서 독일에서 자기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이념적인 또 그런 철학적인 배경하에서 세워진 것이 이 사회적 시장 경제인데, 이 사회적 시장 경제가 사실 이 사회적 자본주의의 모델이에요. 지금 지구상에 있는 나라 중에 사회적 자본주의를 잘 운영하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이 사회적 자본주의를 운영하기에 사회적 자본주의가 만들어지고 건설되고 운영되고 안착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정치적인 조건이에요. 한국처럼 이렇게 지금 거대 양당이 진영놀이 편싸움하면서 국민들을 계속 이렇게 힘들게 하고,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 민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 갖고 있지 못하다면, 이 사회적 자본주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자본주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기능이냐? 부가 소득 상층부에게 집중되는, 그리고 그 부를 불공정하게, 그리고 불공평하게,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대물림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사회 체제예요. 이 사회적 자본주의로 한국은 가야 돼요. 그 사회적 자본주의로 가기 위해서 사회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이 결합돼야 되고, 이 사회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이 결합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새로운 고민들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회복지 전공자로서 사회보장제도와 복지국가에 대한 고민을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 방법론에서 사회적 경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안착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 겁니다. 앞으로 이 두 가지, 사회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을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완성체로 나타나는 사회적 자본주의를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에 구현할 것인가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